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의 니체 고전 강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1차 자료 강의, 도덕의 계보학 43번째 이어나갑니다. 서문 포함하여 47번째인데요. 제3논문 9절 중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를 위하여 굶어 죽지 않도록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어느 날 역사적 예수가 유대 지방의 세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자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삼았겠죠, 그죠? 너무나 감사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련하여 마을에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사람들 모두 다 불러서 만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날 같으면 반드시 짜장면이 있었겠죠, 그죠? 그것도 간짜장. 그런데 역사적 예수가 이제 가서 잔치에 참여하여 아주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고 있는 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웃으면서, 그때 지나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니네 선생은 왜 저 세리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채신머리 없이 놀고 있는가? 라고 이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듣다가 보고 열받잖아, 그죠? 그때 했던 말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일 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걸 참조하여서 니체가 말했던 오늘날 병들게 하는 자들이 어떤 의사들이나 구원자들보다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영혼의 구원자였던 예수, 죄로부터의 해방을 수행하는 그런 자죠, 그죠? 이걸 적용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풀릴 겁니다. 특히 니체는 복음서에 예수의 말을 끌고 와서 자기의 글을 쓸 때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지 않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죠, 그죠? 마테오 19장, 마르코 2장, 마가, 누가는 5장에 나타나는데요.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강의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참, 알테 구텐, 딩어, 바렌 에어말스, 슐림머 딩어. 모든 좋은 것들은 예전에는 나쁜 것들이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미덕들은 사실은
지금 좋은 것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쳐올라가서 그 껍데기를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고 기원을 들여다보면 역전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계보학의 핵심적 방법이죠. 그죠? 자, Aus jeder Elf Jinde ist eine Elf Tugend geboren. 그래서 모든 원죄로부터 원미덕이 귀결되어 나왔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아담의 죄. 신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낙원에서 추방되죠. 그죠? 독특하게도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으로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성을 갖고 인간은 낙원에서 역사로 추방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시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성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원죄, 아담의 불순종, 이런 것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논의하는데, 아담의 불순종,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되어서 수천 년, 수만 년 이어내려 오면서 인류를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원죄라는 개념에서 원미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결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자 개념 있잖아. 데리다에. 많은 부분이 또 연결되죠. 그죠? 클래스가 나오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죄 개념으로부터 원미덕이라는 게 귀결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날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하이데거적으로, 그래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계보학적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니체를 따라가 봅니다. 자명한 거는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질문은 기본이죠. 그죠? 존재 질문을 던져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이미 지시되어 있는 거야. 존재와 시간 맨 앞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학이야. 어떻게 보면 대답을 주는 게 아니야. 대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답인데 저 사람한테는 답이 아니거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Er zum Beispiel schien lange eine Verständigung am Recht der Gemeinde. 예를 들어 결혼은 오랫동안 공동체의 법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어. 그죠? 오랫동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법을 어기는 그런 것처럼 보인 거야. 자, man hat einst Busse dafür gezahlt, so unbescheiden zu sein und sich ein Weib für sich anzumaßen. 자, 사람들은 너무 불손하게도
주제넘게 한 여자를 자신을 위하여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옛날에는 벌금을 내야 됐어요. 어떤 보상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주제넘게 자기 혼자 독점하는, 거기에 벌금이 가해진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 코미디죠, 그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인류학자가 된 니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프레이저나 레비스트로스가 된 프리드리히 니체. 인류학이 보일 겁니다, 오늘.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그죠? 벌금을 내야 됐어. 결혼은 공동체의 법을 어기는 죄였어. 자, 갈로 다힌 게헬트 zum Beispiel das Jus Primae Noctis. 또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약권이 이것에 속한다. 초약권이 뭐야, 여러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요.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초약권은 옛날에 영주, 귀족, 제후 이런 힘이 강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영지에 속하는 농노나 노예들, 힘없는 자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되면은 그 여자아이를 결혼하기 전에 영주가 먼저, 힘 있는 자가 그 영지의 주인이었던 영주가 먼저 첫날 밤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보 오늘날 코미디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호이테 노호 in Cambodia das Vorrecht der Priester dieser Bewahrer alter guter Sitten. 오늘날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아주 오래된 미풍양속의 수호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의 특권이야, 이거는. 이 제사장들이 이런 초약권을 가지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미풍양속인가? 언젠가 또 없어지겠지만, 그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Die Jamften, Wohlwollenden, Nachgiebigen, mitleidigen Gefühle. 부드럽고 친절하며 관용이 있고 연민을 갖고 있는 감정들, 동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나하 gerade so hoch im Welt, dass sie fast die Welt an sich sind. 그것들이 거의 가치들 자체이기나 한 것처럼, 가치가 아니라 가치 자체가 된 거야. 역사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이런 감정들이 거의 가치 자체일 정도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는데, 이게 계보학이야. 인류학과 같이 갑니다, 계보학은. 니체에. hatten die längste Zeit gerade die Selbstverachtung gegen sich. 이런 감정들은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자기 경멸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절하고
관용이 있으며 부드럽고 동정하는 이런 감정들이 미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해. 만 쉼터 지히 대얼 밀대 비만 지히 호이테 대얼 헤얼터 쉼트. 이 말은 특히 선악의 저편 260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냉혹함을 부끄러워한다. 맞죠?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무정한 것, 너무 냉정한 것, 피 한 방울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그런 차가운 것,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나 옛날의 사람들은 온화한 것을 부끄러워했어.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한 것. 그런데 온유한 게 미덕이야, 무정한 게 미덕이야? 물론 각 경우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니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정하고 냉정한 것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지만, 옛날에는 사실 용기가 없고 온화한 것은 바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대에 그랬겠죠, 그죠? 자, die Unterwerfung unter das Recht, 법 아래에 예속된다는 것. 재밌죠, 그죠? 법 아래에 예속된다는 것. 그건 뭔가 하면은, mit was für Gewissens Widerstand haben die Polemen Geschlechter überall auf Erden ihre Zeit verzicht auf Vedanta, 베데타. 이게 독일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입니다. 라틴어도 아니에요. 벤데타, geleistet und dem Recht über die Gewalt eingeräumt. 어떤 종류의 양심의 저항을 가지고 고귀한 종족들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그들의 편에서 벤데타, 운명적 복수야. 그냥 복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복수심을 완화시키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아주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평생 갈 때도 많지만은 일평생에 끈덕지게 복수를 완수하고야만은 아주 잔인한 복수를 벤데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복수심을 고상한 고귀한 종족들은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포기했으며, 그리고 자신에 대한 권리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심의 저항을 갖고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문화의 좋은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기원으로 갈수록, 계보학적으로 추적해 볼수록 거기에는 아주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저항이 있어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원으로 가면 이 고귀한 종족들일수록 오히려 이 복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게 고귀한 종족이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해봐. 이거는 제2 논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거야, 이미,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자, das Recht,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랑어, 오랫동안 ein Bentitum,
금기였으며 아인프레펠 악행이었어. 신성모독에 가까운 악행이었으며 아인의 노이어루 갱신이었어. 시간이 변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미덕 역시도 발전해 온 거야. 그런데 인류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야. 망각한 거야. 이 망각된 것을 찾아가는 거야. 완전 정신분석학이에요. 개인의 역사, 개인이 어렸을 적에 경험하고 지금은 잊어버린, 그래서 오늘날 나의 육체를 통하여 정상이 드러나며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농담을 통하여 정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헛소리를 통하여 이상적인 행동을 통하여 착행을 통하여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하죠. 그죠? 펠라이스tum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정신분석학자는 그 잊어버린, 그래서 지금은 심층에 숨어있는 그것을 지금 보이는 표상을 갖고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계보학 역시도 문화를 정신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법은 지금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기원으로 가면 힘 있는 놈이 금을 그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는 뭐야? 금기였어, 금기.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신성모독이었어. 악행이었고. 아담이 이 금기를 넘어서서 낙원에서 쫓겨나잖아, 그죠? 그것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화의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 같지는 않지만 물론. 그리고 갱신이었어. 이게 법인 거야. 금기가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된다. 이게 어린아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뭐야? 엄마가 안 된다, 너. 너 이거 안 돼. 아우, 거세공포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에스트라트 및 게발트 아우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함께 나타났어. 그런데 어떤 폭력으로선가 하면은 알스 게발트 데얼만 지히 누얼 및 샴폴 지히 젤벌 피크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가했던 그런 폭력으로서 법은 폭력과 더불어 나타난 거야. 폭력으로서 폭력과 더불어 나타난 게 법인 거야.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잖아, 그죠? 이게 법의 힘인 거야. 그러나 사실은 각 사회마다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또 법인 거야. 오늘날도 그렇잖아,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얘들 클라인스트 슈리트 아우프 데어 에얼드 이스트 에어뎀 및 가이스티겐 운트 켈펄리션 말턴 에얼스트리텐 볼덴. 지상의 모든 가장 작은 발걸음조차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문과 함께 싸워서 얻어진 것들이야. 결혼도 그렇고 사회법도 그렇고 온유한 것도 그렇고 부드러운 것, 관용을 베푸는 것, 호의적인 것, 용기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죠? 그러한 고문을 이겨내면서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가 체득한 거야. 쏙 들어줘, 그죠? 그래서 해결은 정신현상학에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목숨을 건 투쟁인 거예요. 타자와의 싸움은. 마르크스가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디젤 간적 게지츠 punk트 das nicht nur das Vollbild schreiten, nein, das Schreiten, die Bewegung, die Veränderung ihrer unzähligen Mehrtiere nötig gehabt hat, klingt gerade heute uns so fremd. 자,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 아니야. 곧 활보해 가는 것,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들의 무수한 순교자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 역사가 진행해 나가고, 뭐 해결 냄새 나죠, 그죠? 앞으로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뭐야? 운동하고 변화해가는, 이건 엄청난 순교자들. 해결 용어로는 뭐죠? 이성의 관계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엄청나게 비판받는 건데, 니체 역시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역사는 엄청나게 무수한 순교자들을 필요로 했어.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역사가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필요할까? 응? 왜 피를 흘려야 되고 문화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야만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이걸 따라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였다라 그러잖아, 그죠? 오늘 다 나오네, 그냥. 오늘날 낯설게 들려. 그건 우리 인류가 이런 야만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야. 망각한 거야. 왜? 오늘날은 이게 이미 가치가 굳어져서 진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 망각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죠?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에서 이미 니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강의는 이미 끝내놨죠. 그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계보학적으로 추적해야 이게 낯설어진 게 친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거는 정말 순진한 거야. 그죠? 니체 이후로. 그래서 미셸 푸코도 역시 자기 방식의 고고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죠? 니체를 따라서. 이 합의 인데얼 몰겐 레터 안스리히트 게슈텔트, 나는 이 전체적 관점을 이미 아침놀에서 밝혔다. 18절, 아침놀 18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페이지 수는 17로 나와 있지만 18절을 참조하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인용문이 9절 끝나는 지점까지 자기 작품 아침놀을 인용하고 있어. 자, 들어갑니다. 인용문. 자, 니츠 in Teurer erkauft als das wenige von menschlicher Vernunft und vom Gefühle der Freiheit. 자,
조금의 인간적 이성, 그리고 조금의 자유의 감정, 이것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구입된 것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는 예도가 좀 집어넣은 거야. 쏙 들어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날 인간의 자유 막 이러잖아. 에만시파치온, 이맨시페이트 막 이야기하잖아요. 해방 막 얘기하고 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 운동이 되었든 간에 약간의 인간적 이성과 자유의 감정,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구입된 것들이야. 이것보다 더 비싼 값으로 구입된 것은 없어. 정말 인류학적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이미 아침 노래에서 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was jetzt unseren Stolz ausmacht,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긍지를, 이 자부심을 한번 계보학적으로 추적해서 까발려 보자는 거죠, 그죠? Dieser Stolz aber ist es, 이 자부심이란, 이 긍지라고 하는 것, 그러나 desentwegen,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긍지, 이 자부심 때문에 들어갑니다. Es uns jetzt fast unmöglich wird,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어. 그게 뭔가 하면은 mit jenen ungeheuren Zeitstrecken der Sittlichkeit der Sitte zu empfinden, welche der Weltgeschichte vorausliegen, als die wirkliche und entscheidende Hauptgeschichte, welche den Charakter der Menschheit festgestellt hat. 자, 인류의 특징을 확정지었던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주된 역사로서 세계 역사보다 앞서 있는, 줄 빡빡 치십시오. 세계 역사에 선행하는, 앞서 있는 풍속의 인륜성, 풍속의 윤리의 저 엄청난 시간의 궤적을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거, 고대는 언제부터, 중세는 언제부터, 뭐 세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대는 언제부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 세계 역사야 이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인류를 결정한 게 아니야. 이것은 단지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역사학에서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인류학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세계사적 구분보다 아주 기원에 있었던 신화시대 아니면 원시시대, 그 이후에 쭉 진행된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거기에는 풍속의 윤리가 나타나. 풍습의 윤리, Die Sittlichkeit der Sitte, 이 풍습의 윤리가 바로 인류학적으로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풍습의 원리와 역사의 진행, 세계사,
사이에 엄청난 시간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사를 그냥 서술하는 거, 이것 말고 인류학자들처럼 기원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문화를 결정적으로 결정했던 세계사 이전에 놓여 있는 풍습과 풍속의 윤리가 있어.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 나타나는 그 기원 역시도 풍속의 윤리인 거야. 아버지가 여자들을 독차지해서, 그죠? 열받아서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게 세계사가 아니라 풍속의 윤리인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주 처음, 이거랑은 또 다른 거야. 인류학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니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이에 시간의 거리가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시간의 거리를 잊었어. 그냥 세계 역사만 읽으면 이런 풍속의 윤리를 같이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주 기원에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역사가 있어. 그런데 나는 이성을 갖고 이걸 세계사를 갖고 세계사적인 역사를 역사가가 쓰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역사를 서술했어. 이거랑 나의 기원에 어떤 욕망과 어떤 무의식이, 어떤 본능과 충동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죠? 풍속의 윤리학,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주 기원을 깊이 있게 지금 보이는 것에서부터 표상으로부터 쳐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린 시절로, 그죠? 같은 거야. 풍속의 윤리는 지금 말고 과거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의 거리를 나는 잊고 있어. 아, 그건 그거였어.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경우일 때가 많은 거야. 이 시간의 궤적을 잊고, 계보학은 이 기원의 풍속의 윤리와 세계사,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인류의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던 진짜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주된 역사로서의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풍속의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에 엄청나게 긴 궤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느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아우, 나는 이렇게 대단해. 그 대단하다는 단어 때문에 나는 다 잊고 사는 거야. 이 긍지, 이 자부심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문화정신분석학적으로 들어가서 해부해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게 역사의 기원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데리다 읽기에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바따요도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천착해서 세계 역사에 앞서 있는 풍속의 윤리의 저 엄청난 시간의 궤적,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떼내버리고 우리를 반추해 본다면 우리는 혹시 기원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20세기가 되어서야 인류학이 철학으로 들어오고
정신분석학이 철학으로 들어온 이후에라야 니체가 잘 이해되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Leiden als Tugend. 거기에서는 고통이 미덕으로 die Grausamkeit als Tugend. 잔인함이 미덕으로 die Verstellung als Tugend. 위장이 미덕으로 die Rache als Tugend. 복수가 미덕으로 die Verleugnung der Vernunft als Tugend. 이성의 부정이 미덕으로 dagegen 이에 반하여 das Wohlbefinden als Gefahr. 안녕, 잘 있는 것, 안녕, 평안, 이런 것이 위험으로 die Wissbegierde als Gefahr. 지식욕이 위험으로 der Friede als Gefahr. 평화가 위험으로 das Mitleiden als Gefahr. 동정이, 연민이 위험으로 das bemitleidet werden als Schimpf. 동정을 받는 것이 모욕으로 die Arbeit als Schimpf. 노동이 모욕으로 der Wahnsinn als Göttlichkeit. 광기가 신성으로 die Veränderung als das Unsittliche und Verderbensschwangere an sich überall in Geltung war. 마지막으로 변화가 부도덕한 것이나 파멸을 품은 것으로 어디에서나 통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원으로 가보면 잔인함이었어. 복수가 미덕이 아니었어. 오늘날은, 그죠? 그런데 현대법이 이렇게 발달하기 이전에는 복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미덕일 때가 상당히 많았어. 그죠? 그리고 지식욕이 언제나 오늘날은 미덕이잖아. 그런데 이 지식욕, 어떤 학문을 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이거는 과거에는 위험이었어. 그래서 아무나 공부할 수 없었어, 옛날에는. 이제 점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성의 부정이 미덕이었어, 옛날에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노예가 주인한테 그렇게 이성을 사용했다라가는 그날 당장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죠? 참. 그래서 오늘날 잔인한 것은 미덕이 아니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때로는 잔인한 것, 힘이 센 것, 그래서 전사들, 때로는 잔인함이 미덕이었어. 그래서 인류 문명은 야만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야. 발터 베냐민 역시도 니체를 따라서. 이해가 되죠, 그죠? 동정이 미덕일 때가 있지만은 또한 그 동정은 위험인 거야. 로마 시대 군인들, 로마 군인들, 그래서 남성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 체위조차도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통용되는 것과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가졌죠, 그죠? 이런 것들은 특히 파스칼 키나르의 위대한 작품 섹스와 공포, 거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그죠? 오히려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 고대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잔인함이 미덕일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들을 다루고 여성들을 다루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오늘날의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노동은 뭐예요? 근대에 되어서야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도 나타나잖아. 최고의 미덕이 된 거야. 18, 19세기에, 그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옛날에 이것은 노예들만 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예들은 민주주의 회의장인 아고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일해야 돼.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 그러나 사회는 그들을 추방한 거야. 그죠? 노동의 가치 역시도 옛날에는 모욕이었어. 노예들이나 하는 거였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 변화는 부도덕한 거요. 안에 파멸을 갖고 오는 뭔가 불길한 걸로 간주되었어. 완전히 오늘날 21세기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뭐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잖아. 그죠? 자, 9절 끝났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 전부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 자, 10절 들어갑니다. 인 뎀젤벤 부흐, 동일한 책에서 아침놀이겠죠, 그죠? 39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침놀 지금 인용되는 부분은 42절에 나오는 거야. 아침놀 42절에서 Ist aus einander gesetzt in welcher Schätzung unter welchem Druck von Schätzung das älteste Geschlecht contemplativer Menschen zu leben hat. 자, 아침놀 42절에서 어떤 평가 안에서 그리고 어떤 평가의 압력 아래에서 관조적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종족이 살아야만 했는지는 논의되었다. 이제 명상적 인간, 콘템플라치온, 관조적 인간이 나와. 이제 종교를 까는 거예요. 종교의 명상적 인간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여 해체하는 거야. 특히 10절은 명상적 인간이 주제입니다. 이제 관조적 인간이. 그래서 이들이 원래 어떤 방식의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평가의 압력 아래에 있었는지 봅시다. Genauso weit verachtet als es nicht gefürchtet wurde. 이들은 꼭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만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로 또한 폭넓게 멸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폭넓게 멸시받고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 명상적 인간은. 이들은 전투를 싫어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유하는 게 이들의 사명인 거야. 명상적 인간은. 그래서 두려워야 해야 될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고대에 군인이나 용기 있는 자가 가장 큰 미덕을 가졌던 사회에서는 이들은 멸시받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재밌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Kontemplation ist in vermummter Gestalt in einem zweideutigen Ansehen
mit einem bösen Herzen und oft mit einem geängstigten Kopf zuerst auf der Erde erschienen.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 관조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모양을 하고 애매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자주 불안에 떠는 두뇌를 갖고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명상의 특징인 거야. 니체가 진단하는. 완전 문화 정신분석학자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 완전 껍데기만 글자는 이런 거구나 하는데 철학자를 통하여 정신분석학적인 문화를 해부하게 되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읽고 독일어를 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당연히. 이들은 변장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에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불안에 떠는 지성을 갖고 머리를 갖고 지상에 나타났는데 다란 이스트 카인 츠바이페,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은 명상, 관조 이런 것만 갖고도 우리는 오늘날 좋은 미덕으로 생각하잖아.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아주 좋은,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서 명상을 하러 따로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를 만나기도 하고, 명상이 하나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오늘 꼭 종교를 찾지 않더라도, 그죠? 사람들에게.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inaktive Pretend und kriegerische in den instinkten kontemplativen Menschen legt lange ein tiefes Misstrauen sie herum. 자, 이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곧 그리고 능동적이지 않으며 프리텐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것, 특히 명상적 인간의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이런 명상적 인간들을 주변에 깊은 불신을 두었던 거예요. 왜 우리 명상적 인간들은 활동이 적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만 하고 전쟁을 싫어하니까 전사들이 볼 때는 뭐야, 저런 병신들 이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런데 명상적 인간의 본능 안에는 이런 게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들 주변에, 이러한 명상적 인간의 종족들 주변에 깊은 불신을 두게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dagegen gab es kein anderes Mittel als entschieden völlig vor sich erwecken. 그런데 이러한 비난에 대한 대책으로서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자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수단도 이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런 불신을 퇴치했다 이 말이야, 의역하게 되면. 근데 어떤 방식인가 봅시다. 자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자신에 대한 공포를 일깨운다. 도대체 이게 뭘까?
und darauf haben sich zum Beispiel die alten 브라흐만은 verstanden. 예를 들어 고대의 브라흐만들은 이런 것을 잘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었던 게 브라흐만 계급이었던 거야. 그래서 맨 위에 있어, 그죠? 인도에서 그 계층이. 그리고 이들은 명상적 인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대 브라만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거죠, 그죠? 자, die ältesten Philosophen wussten ihren Dasein und Erscheinen einen Sinn, einen Halt und Hintergrund zu geben. 자, 가장 오래된 철학자들, 가장 오래된 고대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현존자와 그들의 출현에 어떤 의미, 어떤 발판, 어떤 배경을 부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과 삶의 생존과 이들이 나타날 때, 출현할 때 그 의미를 부여하고 발판을 부여하고 배경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들은. 사실은 이게 고대 인도의 이 브라흐만들은 철학자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 인류 문화의 철학의 원산지인 거야, 인도 철학은. 얘도가 가끔 인도 철학 깊이 공부하려면 채널 소개하잖아, 그죠? 이명권 형님. 얘도가 잘 아는 분이죠. 자주 만나고 한 번씩 술도 먹고 하는데 얘도의 주량은 맥주 한 잔입니다. 그런데 코리안 아슈람 TV라고 소개합니다. 또 거기 가서 인도 철학 공부 좀 하셔요.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최초의 철학자들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현존자와 자기의 출현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 배경을 부여하고 발판을 부여하고. 자, 그리고 아웃된 힌, 이에 근거하여 만지 피얼히텐 레언트, 사람들은 그들을, 브라우만들을, 명상적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게나우얼 에얼보겐, 더 정확하게 검토하면 아우스 아이넴 노호 푼다멘탈러런 베디얼프니스 헤라우스. 자, 훨씬 더 근본적인 욕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냄리히 곧 폴 지히 젤프스트 푸얼히트 운트 에얼 푸얼히트 쭉 개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와 경외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경외감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에 대하여 이제 의심의 해석학을 니체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그죠? 추스!